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이 많이 흐리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면 되지요. 수요 공급은 탄력성, 경기 변동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 변동 안 했습니까? 경기 변동, 탄력성은 했고요. 탄력성 안 했어요. 오, 진도가 좀 많이 늦군요. 자, 그러면 교재로 보면 27쪽을 들어가면 될까요? 교재 27쪽, 탄력성. 균형 변동도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6쪽에 보면 제3절 시장 균형의 변동 부분이에요. 일단 이제 균형이란 말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수요와 그 다음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요? 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건의 수요와 그 물건의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균형이 아니니까 불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균형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도 결국 양쪽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불균형인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도 역시 불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패턴은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초과 수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무슨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앞뒤를 바꿔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를 바꿔서 수요 초과, 또 초과 공급을 바꾸어서 공급 초과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문장 속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석할 때 약간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냐면, 초과 수요는 어떤 물건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적인 예로 원룸에 대한 수요가 100인데 그 원룸의 공급이 50이다라고 한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원룸이라는 어떤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즉 원하는 양이 100개인데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건 50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룸이 50개만큼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교과서를 읽으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초과 수요가 나오면 어떤 물건이 부족한 상태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초과 공급은 그 물건이 남아 도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물건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자,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또 반대로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역시 초과 수요자가 나오면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가격이 내린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요 내용을 이제 실제 그 교과서라든지 문장에서는 우리가 개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고급지다. 그래서 약간 예쁜 말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신 내용을 실제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특정 재화의 초과 수요는 해당 재화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또 특정 재화의 초과 공급은 해당 재화의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문장 읽어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결국 해석해보면 남는 물건 값은 내려가고 부족한 물건 값은 올라간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론은 항상 문장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항상 문장을 예쁘게 바꾸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 특성에 익숙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그랬어요. 다독. 자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균형 상태를 그래프로 놓고 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수요 공급의 개념 말씀드릴 때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피카츄, 프라이스, 가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퀀티티,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오는데 우리 저번에 뭐 배웠어요? 수요를 얘기할 때는 디맨드라고 한다 그랬죠. 자, 수요는 영어로 뭐다? 디맨드다. 이제 디맨드인데 맨 앞 글자를 따면
D가 바로 수요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또 공급은요. supply죠. 자, supply이기 때문에 S. 자, 앞글자 따면 S가 되는 거죠. 그럼 균형이 그래프상에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맞다는 이 지점이 바로 균형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앞에 균형이란 말을 붙여서 균형 가격이라고 말하고요. 또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양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양 앞에 균형을 붙여서 균형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편의상 균형 가격을 100원이라고 놓고 또 균형량을 100개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은 이 균형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뭐 균형 수급량이다, 균형 거래량이다, 균형 교환량이다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전혀 동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균형과 양만 나오면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이 시간에 수요 공급 양자가 빠질 때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양자가 빠지는 경우에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 이동한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 이동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맞닿는 점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균형점이 달라져요. 균형점이 달라지면 뭐 단적인 예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오른쪽 이동한 새로운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이 맞닿는 균형점은 이 지점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럼 균형점에서는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보았더니 원래 가격보다 오른다는 내용,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균형량을 비교해 보았더니 원래의 균형량보다 증가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양자가 빠지는 수요나 공급의 변화 시에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곡선이 이동하면 결과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맞닿는 균형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따라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를 균형의 이동, 균형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요 경우 화살표 방향을 가면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 같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결국 증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수요 증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 반대가 뭐예요? 왼쪽이죠. 그럼 오른쪽 이동이 증가라면 왼쪽으로 곡선 이동한다면 수요가 감소함을 의미하겠죠. 그럼 수요 곡선 이렇게 이런 불길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자꾸 떠지네. 자, 오늘 불길해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왼쪽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이 맞닿는 새로운 균형점은 이 지점이 되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여기서 자, 잘 예쁘게 써야지. 자, 이거 아닌데.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가죠. 또 양도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요걸 문장으로 만들면 특정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며 균형량도 감소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그래프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프 없다고 보고 수요나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공급의 변화 없잖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 때 가격과 양이 이렇게 변한다는 그래프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는요,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 뭐 예쁘게 포장하면 어느 일방이란 말을 쓰거든요. 어느 일방이 변동하는 경우에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그래프를 그려놓을 수가 만약 그릴 수가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내용을 전혀 외우지 않아도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없다고 보고요. 자, 수요만 변동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과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화하겠는가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나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장이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물건이 나오든 간에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 그 물건의 인기가 많다. 아시겠죠? 그럼 인기가 많은 물건은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은 오르는 거지 증가란 말 안 씁니다. 어쨌든 뭐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거야. 근데 가격이 오르고요. 인기가 많은 물건은 너도 나도 사려고 하겠죠. 그럼 거래되는 양도 늘어나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인기가 낮다. 인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인기가 별로 없는 물건은 결국 사람이 찾는 물건이 아니란 뜻이니까 그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겠죠. 또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약 이게 해석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이제 문장 속에 나오게 되면 좀 혼란이 오게끔 문장을 만들겠죠. 그럴 때 우리의 기억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기억했던 게 외워놨던 게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능력이 반드시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숙제 냅니다. 저 그래프 사진 찍어서 다음 주까지 30번씩 그려오세요. 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왜 이걸 그려오시라고 하느냐? 아니, 별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도 특히 우리 여성 수강생분들의 특징이 그림이나 그래프나 또는 숫자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을 되살려 본다면 이제 그렇게 그래프에 약하신 분들에게 한 30번, 50번 그려오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렸더니 나중에 그려오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20번 정도 그리니까 저절로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지식은요, 앞에서 어떤 선생이 주입했던 일방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터득한 지식 아닙니까? 이건 누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기억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30번 꼭 그려오세요. 제가 전부 숙제 검사할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 한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원주 수강생분이죠. 그 당시 44세인가 되신 분인데 30번 그려오라고 했더니 30개의 그래프가 모두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형태와 크기 자체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결국 그 당시 그 개론 시험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고 전국 차석까지 갔습니다. 근데 전국 차석할 때까지 그분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너무나 조용했던 분이고 그냥 학원에서 그냥 가볍게 그런 분이 계셨나 싶을 정도 조용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차석이라네. 그럼 어떻게 차석인가 봤더니 1차는 한 문제 틀렸고 2차는 만점이었어요. 와. 그런데 차석이 그 말은 수석은 다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수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할 일 없고 공부만 매진해가지고 그 수석을 할 그 시간에 뭐 집안일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60점은 조금 그러니까 한 60, 70점 정도만 맞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공급은 다음에 따로 본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수요의 변화를 알았다면 거꾸로 돌리시면 공급의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주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물건이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양은 증가한다고 나오겠죠. 근데 양이 많아진다는 건 그 물건이 귀해지는 거예요? 흔해지는 거예요? 그럼 흔한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뭘 그걸 일일이 외웁니까? 당연히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하는 건데. 오케이?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요러면 요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균형의 변화는 가볍게 끝내요. 그리고 물론 요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지금은 맛보기로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만 어느 한쪽만 변하는 경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수요 공급이 둘 다 바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그래프 못 그려요. 왜냐하면 변수가 다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어떻게 문제를 맞추느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균형의 변화 끝냈고요. 이제 탄력성 들어가요. 자, 탄력성은 탄력도라고도 말하는데 미리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하고 요번 주에 배우는 수업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탄력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해를 다 하시는데 막상 문제를 푸실 때는 너무 고생하시고 지금 현재 개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아마 저것 때문에 부득부득 일을 갈 겁니다. 탄력성 때문에. 근데 탄력성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못 잡으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경제론 한 문제에서만 탄력성이 나온다면 나중에 뭐 힘들다 하면 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탄력성 관련된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론뿐 아니라 뭐 금융이다, 관리다, 개발이다, 마케팅이다, 간평까지 탄력성 문제는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6문제 정도라면 또는 5문제 정도라면 포기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비중 높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탄력성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뭐라 그런다? 탄력성 또는 탄력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때 자극 부분이 결국은 원인에 해당이 되고 반응이 그 결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탄력성에는 보통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누군가를 간지럽힌다는 것도 자극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간지럽히는 자극이 있다고 할 때 간지럽히는 건 자극이고 간지럼을 타는 건 반응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분들은 간지럼을 조금만 태워도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간지럼을 태우는 자극에 비해서 간지럼을 타는 반응의 정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지럼을 잘 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의 경우 열심히 간지럽혔지만 간지럼을 타긴 타되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탄력성이 작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또 아주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눈빛으로 이제 간지럼을 태울 거야 라고 한다는 건 아직 간지럼을 태웠다 안 태웠다. 자극이 있었다 없었다. 자극이 없었는데 기절하는 경우 있어요. 거품을 불고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이란 말 씁니다. 자극이 없는데 반응이 나오는 경우를 완전 탄력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요. 탄력이란 말의 반대가 비탄력이거든요. 그러면 응용해보죠. 완전 탄력의 반대는 완전 비탄력이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완전 탄력이 뭐였어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온 경우가 완전 탄력이었죠. 그걸 뒤집으면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간지럼을 태우고 있었는데 2시간 지난 뒤에 보면서 지금까지 간지럽히고 있었어? 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럼 전혀 간지럼이란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 자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자극인 경우를 가격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볼까? 일단 하나 맛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요. 제가 가로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가격이란 말을 생략하고 수요 탄력성, 뭐 공급 탄력성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말이 생략돼 있는 거다. 가격이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거다. 그러면 앞에 수요란 말이 없다고 보았을 때 탄력성 앞에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가격이죠. 그래서 탄력성에 붙는 제목이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이 나왔죠? 따라서 어떤 물건의 가격의 변화가 결국은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수요가 나왔죠? 이 수요가 붙었다는 건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써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니 이걸 구하는 걸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수요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만약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를 구하는 것은 무슨 탄력성이라고 말할까요? 공급이에요. 공급. 아시겠죠? 그게 뭐다? 그 문장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자가 붙어 있으니까 가격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만약 수요란 말이 붙었다면 그때 변화하는 양은 수요량일 것이고 공급의 탄력성 그러면 그때 변화하는 양은 공급량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라고.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목은 날려버리고 문장 내용만 들어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습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때요. 가격 탄력성의 관건 또는 핵심은요. 가격과 양의 변화예요. 가격과 양을 비교하는 게 뭐다?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 양이 수요량이면 수요 탄력성인 것이고 그때 양이 공급량이라면 공급 탄력성이라고 명칭을 붙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10%만큼 오르거나 내린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 결과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수요량이 5%만큼 뭐 줄거나 늘어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때 문제 풀 때 요령이 뭐냐면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합니다. 절대값으로 구한다는 건 0보다 작은 값, 즉 마이너스 값이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건 결국 뭐다? 증가, 감소, 상승, 하락 따위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만 보자? 숫자만. 숫자만.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변동폭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의 경우는요. 가격 변화라는 자극의 크기보다 양의 변화라는 반응의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자극보다 반응이 작게 나온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얘를 비탄력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더 들어가면 아파트의 가격이 10만큼 바뀌었대. 왜 뒤에 말을 안 쓰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10만큼 바뀔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15만큼 바뀐다. 라고 한다면 결국 탄력성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만 비교한다? 가격과 양. 수요량 그러지 말라고요. 수요 탄력성일 때만 수요량이라고. 오케이? 그럼 가격과 양의 변화가 관건이에요. 자,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의 크기보다, 정도보다 양의 변화라는 반응의 정도가 더 컸죠. 자극보다 반응이 더 크게 나왔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10만큼 바뀌는데 그 결과로서의 반응이 양의 변화가 또 10만큼 바뀌었다. 그럼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의 정도와 양의 변화라는 반응의 정도가 같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바뀐 만큼 양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말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압축해 볼까요? 지금 탄력성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
자극과 반응의 정도를 비교한다. 근데 탄력성 앞에 제목에 가격자가 나왔다는 건 가격의 변화가 자극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자가 붙었으니 또 가격자가 붙었으니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 것을 구하는 지표다,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가격과 양만 비교하면 되니까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다는 건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의 크기보다 양의 변화라는 반응의 정도가 작게 나온 거죠. 그럼 자극보다 반응이 작게 나오면 비탄력, 자극보다 반응이 크게 나오면 탄력, 자극과 반응의 정도가 같다면 단위 탄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제 지금 저는 자극과 반응을 가지고 자꾸 강조를 했지만 이거를 요 형태로만 본다면 가격과 양이잖아요. 첫 번째, 가격보다 양이 덜 바뀌면 가격보다 양이 덜 바뀌었잖아요. 적게 바뀐다는 게 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비탄력. 두 번째,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탄력. 가격이 바뀐 만큼 양이 바뀌면 단위 탄력. 그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떤 문장 하나를 외우게 되면 외운 그 문장대로 나오면 참 답을 쉽게 맞추는데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꾸면 그 말이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예. 한 번 듣고 100%는 불가능하니까 대략적인 이해가 가셨다면 오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문장으로 말할 때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교과서 보면 나와요. 또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문장을 바꿨어요.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다? 아시겠죠? 결국 가격 변화와 양의 변화 비교하는 게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수요자가 붙으면 수요량이고 공급자가 붙으면 공급량이 나올 뿐인 거죠. 오케이? 그거 하나 구조. 두 번째는 문장 잘 봐요. 뭐뭐에 대한 나왔죠. 이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어떤 파트를 막론하고 뭐뭐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대안의 앞이 분모예요. 대안의 뒤가 뭐다? 분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그 개론에 나오는 공식은 거의 90% 이상 분수식이거든요. 근데 분수식은 분모, 분의 분자인 거 아시죠? 분모, 분의 분자.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얻기 때문에 엄마가 아래쪽, 아들이 위쪽에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격 탄력성, 즉 수요 탄력성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자, 분모값이 가격 변화율이죠. 그럼 아래쪽이 가격 변화율 나올 것이고 지금 분자값이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위쪽에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암기법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가지고 수요 탄력성 가수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 계신데 그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니까 저는 암기 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공식 또 바뀐단 말입니다. 또 바뀌는데 무슨 또 가수를 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시겠죠? 자, 근데 봐봐요. 요 공식에 이 주어진 조건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격 얼마 바뀌었어요? 10. 요거 보면 나오잖아요. 양이 얼마 바뀌었어요? 그럼 10분의 5는 약분하시면 0.5죠? 예, 2분의 1인데 그게 0.5예요. 그럼 0.5라는 값은 1보다 작죠? 가격 탄력성 기준값이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작게 나오면 비탄력이고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탄력이고 1과 같은 값이 나오면 단위 탄력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 조건 또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가격이 10이죠. 양이 15죠. 나누면 1.5잖아요. 그럼 1보다 크니까 뭐다? 탄력이다. 세 번째는 10분의 10 아닙니까? 가격과 양 같으니까. 그럼 1이죠. 자, 탄력성 값이 1인 경우 무슨 탄력이다? 단위 탄력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이걸 문장으로 바꿔 내올 때도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오케이? 근데
따라서 그때 이론적인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만 있다면 숫자로 나오든 뭐 머리가 크다 작다로 나오든 자극과 반응이라고 나오든 그 문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외운단 말이에요. 외워놓으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뭐 칠판을 보시거나 뭐 난 칠판 보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눈 조용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물건의 가격 변화보다 그 물건의 양의 변화가 큰 경우 이를 탄력적이라 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어떤 물건의 가격보다 그 물건의 양이 적게 바뀌는 경우 이를 비탄력적이라 한다. 맞습니까? 자,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양이 같은 크기만큼 변동하는 경우 이를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수요 탄력성이 또는 공급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이를 탄력적이라 한다. 맞잖아요. 탄력성 값은 1이 기준값이니까 그럼 어떤 물건의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한다. 맞죠? 또 어떤 그 물건의 또는 재화의 수요 탄력성이 1과 같은 경우 또는 1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잘 봐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를 수요가 탄력적이라 한다. 맞잖아요. 양이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건 양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뒤집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둔감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근데 결국 문장표는 한 서너 가지로 바꿨지만 결국 내용은 스피 세임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근데 그것을 그냥 문장만을 외워놓고 보다 보면 이게 외웠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볍게 출제를 할 것 같습니까? 출제자가. 뭔가 좀 혼란이 오게끔 섞어놓거나 하겠지. 그럴 때 완전 쥐약이란 말입니다. 외우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통이 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스스로 터득해라.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응용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이 가격 탄력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다 보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럼 탄력성 앞에 제목에 뭐가 붙었어요? 소득자가 붙었죠. 그럼 이 문장 속에서 뭐를 바꾸면 될까요? 오케이? 가격을 뭐로 바꾸면?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니까 나머지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럼 얘도 봐봐요. 가격과 소득 요것만 다르죠? 그래서 얘가 맨 앞에 가격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고 얘는 소득의 변화가 자극 또는 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탄력성이라 한다. 소득 탄력성이라 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수요량이 변한다는 내용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앞에 수요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두 번째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명칭을 붙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문장을 또 본다면 소득 탄력성 문장도 에 대한이 나와 있군요. 뭐뭐에 대한자 있잖아요. 나머지 구조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한의 앞이 뭐라고요? 대한의 앞이 분모 뒤가 분자. 그럼 소득 탄력성 공식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안 외워도 되잖아요. 공식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공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문장 따로 외우고 공식 따로 외우다 보니 암기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며 나중에 그 기억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날 개론이 어렵다는 거죠. 개론은 개념과 토대만 파악한다면 정말 6개 과목 중에 이처럼 쉬운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탄력성 부분 가볍게 마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경기 변동론이죠. 그러니까 30쪽이죠. 자, 경기 변동. 근데 경기 변동론 제목을 보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변동 나와 있는데 사실 일반 경기 부분은요. 그냥 체면치레상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이 부동산학 개론 교과서를 보면 일반은 이런데 부동산은 이렇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부동산 쪽이 나오지 일반 쪽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일반 경기 변동은 앞으로 본 수업 들어갈 때도 별도의 수업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만 보셔도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그 아래 보면 2번 해놓고 부동산 경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 경기 그러면 어차피 제목 속에 변동자가 있잖아요. 원래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수준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수준 또는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기라는 말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호경기다, 불경기다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경기라는 것이 일정한 상태를 쭉 유지한다면 호경기, 불경기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계속 호경기거나 계속 불경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의 수준 또는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붙인다. 변동이란 말을 붙인다 그 말. 근데 그 경기 변동의 모습이 규칙적인 어떤 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변동할 때 순환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기 변동과 경기 순환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정도의 엄격성은 없기 때문에 경기 순환이라고 나오든 경기 변동이라고 나오든 그냥 같은 문제다라고 보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의미해요. 근데 최근 문제는 아닌데요. 아주 옛날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건축 경기지 재건축 경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설프게 외우신 분들은 전반적인 문장에서 재라는 한 글자만 더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거 다 O 해놓고 전부 X가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외우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만 글자 이상을 외우든가 그것이 못 되면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그래서 건축 경기다. 이걸 좁은 의미라고 해서 협의의 부동산 건축 경기 이러는데 근데 이걸 좀 더 엄격히 말하면 건축은 쉽게만 뭐예요?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용도는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나눠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협의가 있으면, 좁은 의미가 있으면 무슨 의미도 있을까요? 넓은 의미, 즉 광의가 있겠죠? 그럼 넓은 의미 속에는 당연히 좁은 의미는 포함이 되니까 주거용에다가 나머지 빠진 거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결합시킨다면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예. 그런데 그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이제 급선무가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 만약 현업에 이제 종사하실 때에도 지금의 이 부동산 경기가 이게 호황인지 불황인지 아니면 후퇴인지 회복 국면인지 이걸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고객들에게 뭔가 설명하는 것도 좀 원활해질 수가 있고 자기도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론 학습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개론이 실무와 무슨 관계가 있어? 왜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개론은 거시적 시각을 길러주는 과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예측과 더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 마인드를 기르는 과목이 개론이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어떤 상가나 공장이나 땅을 찾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의 목적이면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돈 벌 수 있겠어? 수익 얼마나 나올 수 있겠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근데 막말로 제가 여태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중개사분들과 상담을 해봤을 때, 대화를 나눠봤을 때 수익률 계산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이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만 나오지 이게 이래 해서 이런 수익이 나오니까 뭐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시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 나온다고 말씀해 줬던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케이? 그럼 그것을 투자자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그 어떤 현상과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 개론적 지식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뭐 실무 관계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큰 덩어리를 하실 때는 개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전월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월세 이런 거하고는 개론은 관계가 없는데 큰 토지, 상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크게 한번 목돈을 쥐어볼 때는 개론적 지식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상대방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야 무슨 민법이고 중개사법이고 필요하지. 계약서 도장 안 찍었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꼬셔야 되겠죠. 꼬시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 개론적 지식이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뭔가 전문성이 있고 우월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신뢰를 얻을 것이고 신뢰를 얻어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필요성을 갖고 공부하면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 드는데 이게 뭐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 갖고 하시면 정말 공부하기 싫은 거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제가 이제 경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경기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니까 경기를 측정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도구,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뭐 맛보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 측정 지표는요, 크게 유형을 따지면 선행지표, 후행지표, 동행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선행지표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부동산 경기가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선의 반대가 뭐예요? 후죠. 그럼 시점상 미래 반대가 뭘까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다고 측정하는 경우를 후행지표다 그래요. 그럼 동행지표는 아니 시점이 과거 미래 나왔잖아요. 그 뭐밖에 안 남았어? 현재밖에 안 남았으니까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지표를 동행지표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자, 그럴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건물을 짓는 양을 건축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축량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첫째,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 건축 완공량, 그다음에 건축 착공량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건축 허가량을 할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곧바로 건물을 지금 당장 짓는 건 아닐지라도 앞으로 건축량이 늘 거라고 예측은 되잖아요.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지표다? 근데 완공이란 말은 이미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미 뭐 건물이 얼마 지어졌다 이걸 가지고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이랬었어 라고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공은 이미 지어졌다 과거잖아요. 근데 착공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공사 중이죠. 건축 중에 있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삽 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땅 푸고 있어요. 그럼 뭐다? 현재 시점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되고요. 이걸 나중에 본 수업 때 가면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럼 생산 공급 측면이죠. 따라서 뭐다? 건축량은 공급 측면의 측정 지표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이게 딱딱 어떤 문장 표현 나올 때 그 속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잘 연구하면 이게 착공, 완공, 허가 이런 말 속에서 이게 시점상 미래, 현재, 과거 나올 것이고 건축은 뭔가를 짓는 거니까 이건 최소한 사는 쪽이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쪽이니까 뭐다? 공급 측면의 측정 지표다.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입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는 그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다 주입시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공부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길이 이렇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뚝딱뚝딱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측정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측정 지표가 끝나면 이제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 있거든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거기 뭐 그림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내 국면을 순환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국면.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의 네 가지 국면을 순환한다 이렇게 보통 말이 나와요. 근데 일반 경기 변동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점이 명칭상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불경기다 호경기다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써주고 호경기 대신에 상향, 불경기 대신에 하향 이런 말을 쓸 뿐이에요. 내용은 동일하고. 근데 예전에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예전에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볍게. 얼마나 허무한 문제인지.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상향 국면은 일반 경기의 호경기로 볼 수 있으며 하향 국면은 일반 경기의 불경기로 볼 수 있다. 그걸 누가 몰라? 알잖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 정답으로 냈던 게 옛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15회 이전 문제들은 지금 취급도 안 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 이거 안 봐도 합격될걸? 그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의 상식만 가지고도 그 합격은 좀 너무 과장이라 할지 몰라도 절반은 아마 맞을 겁니다. 수준이 그래요. 근데 15회 때 이후부터 여러분 뭐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 거지요. 수준 차가 엄청나요. 문제 수준 차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좀 이거 약간 어려운 버겁다. 이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밖에 없었다면 요새 문제는 사실 모두가 버겁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큽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호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점 또는 정상에 올랐다 해서 정상 이렇게 말하고요. 뒤집어서 이 부분은요. 불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이죠. 이걸 저점. 보통 이 주식에 조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바닥을 찼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닥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향 국면의 정점과 하향 국면의 저점 사이의 높이 차이를 우린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의 진폭이다 이런 말 써요. 진폭. 그리고 상향에서 출발해서 후퇴, 하향 회복을 거치면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격차를 주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상향 국면일 때의 정점과 하향 국면에서의 저점 간의 높이 차를 진폭이라 하며 상향에서 출발하여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폭, 부동산 경기의 진폭이 크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건 정점과 저점의 높이 차가 크다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호황 일대와 불황 일대의 격차가 크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좋았을 때와 안 좋아졌을 때의 그 격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오케이? 그래서 항상 바라보잖아요. 옛날이요. 언제 다시 그날은 올 것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이요 하는 게 또 뭐냐면 상향 호황이죠. 호황에서 출발해서 후퇴, 불황, 회복 거쳐서 또 다른 호황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럽게 길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좋았을 때, 정말 좋아, 돈 좀 벌었을 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근데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비난을 버리지 못하느냐? 호황되면 죽여요. 호황되면 일반 경기 호황일 때보다 이건 두세 배 호황이 되니까 돈 엄청 벌 수 있으니까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은 크고 주기는 길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옛날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폭이 크다면 될 걸 갖다가 출제자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정상은 높고 계곡은 깊다 그랬어. 정상은 높고 계곡이 깊어버리면 이 높이차가 큰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만드는 문장들이 아니라고 이미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멘붕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다? 근데 그 다음 회차에 뭐라고 바꿨냐면 정상은 높고 골짜기는 깊다. 계곡을 골짜기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뜻도 모르고 진폭이 크다 이렇게만 외우신 분들은 갑자기 정상이 높고 계곡이 깊다 이래버리면 해석 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집어서 조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시간은 걸려도 멈칫하지 왜? 새로 봤던 문장이니까. 그런데 정상이 높고 계곡이라고 하는 건 저 아래쪽이니까 이게 깊다는 것은 높이차가 크다는 뜻이구나. 그럼 진폭이 크다는 뜻이구나. 이게 이해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 암기와 이해의 차이점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또 요새 잘 물어봤던 게 그거 아시죠? 출제위원회 계약 기간은 3년. 25회 낸 놈이 26회 냈고 앞으로 보시게 될 27회를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낼 때마다 유형과 형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태생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25회와 26회의 기출문제 경향을 잘 분석해 본다면 27회의 출제 경향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그놈이 내는 것만 잘 외워도 합격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는 그놈 그러지 말고 그분이 이걸 그렇게 잘 내. 2년 연속 출제가 됐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내용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공부하실 때 상의 반대가 뭐예요? 그럼 공부할 때 상향, 하향을 모두 외울 것이 아니라 상과 하향 중에 어느 하나만 정확히 기억했다가 그 반대말 나오면 뒤집어주면 되는 것이고 후퇴 반대도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퇴가 쉽게 말하면 좋았다가, 지금까지 좋았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후퇴고 지금까지 나빴다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회복이란 말이죠. 그럼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후퇴, 회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잘 기억해 놓았다가 그 반대말이 나오면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네 가지 모두 공부 좀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쉬었다 이어갈게요.